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진짜 한 편의 잘 짜인 의료 추리 소설 같아요. 아, 맞아요. 명백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진짜 범인을 숨기기 위한 뭐랄까 교묘한 알리바이였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진단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의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사례는 현대적인 진단 장비하고 한의학적인 통찰이 어떻게 딱 결합되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소화가 안 돼요. 이 증상 너머에 환자의 몸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좀 절박해요. 죽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와, 이게 3개월간 원인 모를 소화불량이랑 등통증으로 고생하던 50대 여성 환자가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3개월 동안이나요? 네. 그 사이에 체중이 4kg이나 빠지고 하루에 죽 한두 숟가락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먹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장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환자는 50대 여성이었고 주요 증상은 소화불량이랑 등통증. 네. 3개월 전부터 아프게 시작해서 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위염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예상 가능한 진단을 받았죠. 네, 그렇죠. 소화 안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하고 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진단명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처방받은 위장약을 먹었는데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구토까지 하면서 속이 더 심하게 아파졌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더 안 좋아졌다? 네, 결국 환자는 묻은 약을 스스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 넘게 오직 죽으로만 그것도 한두 숟가락씩 겨우 삼키면서 버텼다고 해요. 아이고. 그 결과 원래 52kg이던 체중이 48kg까지 줄어든 상태였고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단이랑 처방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 네. 이건 의사에게 당신이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못 치고 있다고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의사도 힘없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환자를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뭐 악성 종양이나 대동맥류 같은 최악의 상황부터 췌장염, 십이지장 궤양까지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을 시작했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환자가 한방내과를 찾아오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의자는 환자가 가져온 기존의 의무기록 사본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종이뭉치 속 혈액 검사 결과지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아, 잠깐만요. 그럼 그 중요한 단서가 환자가 직접 들고 온 서류에 이미 있었다는 건가요? 네, 있었어요. 이전 병원에서는 그걸 보고도 그냥 넘어갔던 거고요. 와, 정말 등잔 밑이 어둡네요. 그렇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뭘 보신 거죠, 거기서? 의사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두 가지 수치였어요. 첫째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ESR이라는 항목이 100mm/h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 100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인 TSH가 0.03mIU/ml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점이었어요.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건 몸 어딘가에 불이 났다는 신호일 텐데 이건 그냥 만성위염이 아주 심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환자는 계속 위가 아프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굳이 갑상선까지 의심하게 된 거죠? TSH 수치가 낮은 건 또 무슨 의미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TSH는 뇌가 갑상선에게 보내는 뭐랄까, 이제 일 좀 해 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 뇌가 컨트롤 타워군요. 그렇죠.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가 갑상선의 업무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건 네. 뇌가 갑상선에게 제발 일 좀 그만해 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왜냐하면 갑상선이 이미 사령부의 명령도 무시하고 멋대로 폭주하면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와. 이건 갑상선 기능이 오히려 과도하게 항진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한 위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하.
뇌가 그만이라고 외칠 정도로 갑상선이 혼자 과열돼서 폭주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소화불량의 원인이 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바로 목에 있는 갑상선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맞아요. 의사는 환자에게 과거 갑상선 관련 병력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불과 4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마침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뭐였나요? 환자가 16일 전에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목의 통증, 그리고 비정상적인 갑상선 수치. 와, 이제 모든 화살표가 갑상선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환자는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 쪽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내과에도 갔었다고 해요. 아, 갔었군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혈액 검사 결과가 바로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고요. 그렇군요. 당시 처방받은 약을 보니까 위장약이랑 함께 소염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환자는 그 약을 먹고 나흘 만에 구토가 나오는 등 소화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아, 몸이 양부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 결과라는 퍼즐 조각과 목 통증이라는 또 다른 조각이 딱 맞아떨어진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단계로 가야죠. 진짜 갑상선 문제인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는 즉시 새로운 혈액 검사랑 함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어요. 네. 그리고 마침내 3개월간 환자를 그토록 괴롭혔던 미스터리의 진짜 범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밝혀지는군요. 진단명이 뭐였나요? 진단명은 아급성 갑상선염이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 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오른쪽에 경계가 불분명한 염증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됐어요. 심지어 초음파 기기가 피부에 살짝 닿기만 해도 환자가 아파서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죠. 아급성 갑상선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목감기나 인후염이랑 아주 비슷해서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겠네요. 환자도 16일 전에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었다고 했었죠. 바로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엔 다들 위가 아니라 목감기라고 생각했겠군요. 네. 그런데 목에 생긴 염증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아직은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엑셀러레이터 페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페달이요? 네.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염증이 생기면 갑상선 조직이 파괴되면서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와, 이건 마치 자동차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상태와 같아요. 몸 전체가 과열되면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거죠. 심장은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불안해지고요. 그럼 소화기관은요? 거기도 엑셀을 밟은 것처럼 빨리 움직이나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몸의 다른 모든 기관이 과속으로 달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소화기관처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곳은 정상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경련을 일으키듯 작동해요. 아, 그러니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거나 흡수될 리가 없고 결국 극심한 통증과 구토,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와. 범인은 위가 아니라 목에서 멋대로 엑셀을 밟고 있던 갑상선이었던 셈이에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환자의 몸은 계속 위가 아파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그건 진짜 범인인 갑상선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였던 셈이군요. 그렇죠. 엉뚱한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나아질 리가 없었던 거고요. 정확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죠. 네. 여기서부터 한의학적인 접근이 더해지면서 이 사례는 더욱 깊이를 갖게 됩니다. 현대적인 진단 장비로 병의 이름을 찾아냈다면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들여다볼 차례인 거죠. 네. 의사는 이 환자의 상태를 심비양허라고 진단했어요. 한자어라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심은 CPU 같은 거예요. CPU요. 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중앙처리 장치죠. 그리고 비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배터리. 음식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심비양호는 바로 이 CPU의 성능은 떨어지고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의미해요. 아, CPU는 과열돼서 버벅거리는데 배터리는 1%도 채 남지 않은 상태. 스마트폰이 그냥 꺼져버리기 직전이잖아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환자는 아마도
갑상선염이 오기 전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로 이미 배터리가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상선염이라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덮치자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특히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 충전 기능, 즉 소화 흡수 기능이 가장 먼저 멈춰버린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치료도 단순히 갑상선염증을 잡는 소염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방전된 몸 전체를 다시 충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겠네요. 네,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염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는 귀비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했는데 이 처방이 바로 신비양허 상태, 즉 과열된 CPU를 안정시키고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서 몸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를 복구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단순히 외부에서 약으로 염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염증과 싸우고 회복할 힘, 즉 내부 에너지를 길러주는 방식의 치료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쇠약해진 몸에 강력한 소염제를 쓰는 건 방전된 스마트폰의 고사양 게임을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같으니까요. 결과는 어땠나요? 죽 한두 숟가락으로 버티던 분이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1개월 후부터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식사량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와, 다행이다. 네. 갑상선 기능도 심각한 항진이나 저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요. 환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먹는 즐거움을 되찾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치료 3개월 후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약물 복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치료 6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TSH를 포함한 모든 갑상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초음파는요? 초음파 사진에서도 치료 전에 보였던 염증 소견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고요. 와, 정말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가장 명백해 보이는 증상이 때로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 의사가 처음에 환자가 호소했던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에만 매달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끔찍하네요. 혹은 혈액 검사나 초음파 같은 현대과학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진맥에만 의존했다면 진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질병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그렇죠. 아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통제만 처방받는 거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어쩌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의 증상에만 집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한 번에 한 가지 증상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의사라고 해서 질병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 즉 현대적인 진단 장비를 사용하는데 스스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회복이니까요. 어떤 의학이든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용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과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곳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